히틀러는 죽었고 독일은 항복했으며 추축국은 끝났으니 전쟁도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이번엔 냉전 시작 기회도 없이 전쟁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과 미국이 곧바로 전쟁했다면 누가 이겼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오래 싸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충격 후 모든 것은 퍼스트 루테넌트 댄 코일을 깨운 먼 우르릉거림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는 러시아 강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총성이 아닌 무거운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는 새벽에 안개가 걷힐 때 셔먼 전차에서 몸을 반쯤 일으켰습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어둠 속에서 낮고 각진 실루엣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어야 했지만 저기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전차와 보병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코일은 전차, 특히 2년간 판처를 사냥해왔기에 타이거 전차가 공격 준비 시내는 소리를 잘 알았지만 이번 것은 독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는 기계들을 바라보던 코일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T-34 소련 전차들이었고 그 뒤에는 트럭과 방회도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 거인 안에서 잠든 승무원들에게 경보를 외쳤고 다른 승무원들도 이를 듣고 서둘러 전차로 달려갔습니다. 코일은 소대장으로서 5대 셔먼 전차를 지휘했습니다. 3대는 표준형, 다른 한 대는 자신과 같은 업그레이드된 전보형이었습니다. 2대의 전보 전차는 전면과 측면에 1.5인치 장갑이 추가되어 선두에 섰습니다. 이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싱글강 도하 지점에서 감시 임무를 맡았습니다. 누군가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형 전차나 트럭을 옮기려면 그의 다리와 다른 5개의 다리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코일은 이를 알고 있어 더욱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6대 전차, 2소대, 트럭과 하프트랙을 호위 중임을 받고 차량에 보병이 탈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소련군은 좁은 거리를 따라 내려가서 우회전한 뒤 강을 따라 다리를 향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는 얇은 장갑 측면을 노릴 수 있었고 75mm 포의 무방비였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전차들이 소련군을 몇 초 만에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코일은 발포할 기회를 잡았고 모든 본능이 쏘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될 수는 없었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부에 전화화를 걸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다. 공격을 받았나? 아니다. 아직 아니다. 소련 전차가 다리로 접근하며 좌회전했다. 그것이 그가 얻을 마지막 명확한 사격 기회였다. 얇은 측면 장갑, 완벽한 각도, 명령만 기다리면 됐지만 전차는 계속 움직였고 기회는 사라졌다. 그들은 미군 헌병 검문소에 접근했다. 코일은 조중영을 통해 혼란스러운 헌병들이 다리 위로 나와 전차를 향해 손짓하는 것을 지켜봤다. 타이-34가 속도를 줄이자 코일은 숨을 돌렸다. 그러자 선두 전차가 포신을 다리가 아닌 미군 쪽으로 돌렸고 곧바로 사격을 시작했다.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7.62mm 기관총 이 미군 헌병들을 쏘아대며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다. 이어서 전차는 강력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앞으로 돌진했다. 소련군은 미군이 전차를 감시 장소에 배치한 걸 알았지만 미군이 전차를 자주 옮기고 위장도 잘해 소련 지휘관이 미군의 규율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동맹군 동료들에게서 배움을 기대했지만 이제 전장에서의 교훈만 남았다. 코일의 포수는 사격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그는 고폭탄 75mm 포탄을 목표물 중앙에 발사했다. 무거운 포탄이 전차를 강타해 전차가 휘청거릴 정도였지만 경사진 장갑이 대부분의 운동 에너지와 폭발 에너지를 튕겨냈다. 격파 실패, 재장전. 코일은 명령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지만 전투 중 진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 나머지 셔먼 4대가 연이어 포격을 시작했다. 선두의 T-34는 다리를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포격에 당하기 전에 다리를 빠져나가야 했고 동료들의 진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셔먼의 포격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노련한 승무원들은 몇 분 동안 분당 20발까지 쏠 수 있었다. 그리고 셔먼의 뛰어난 조중영 덕분에 사격이 매우 정확했다. T-34의 경사장갑은 90mm 두께의 강철판과 비슷한 방호력을 제공해 셔먼과 유사했다. T-34는 반복 피격 상황에서 더 뛰어났다. 그러나 75mm 포의 맹공을 막을 수 없었고 선두 전차는 결국 불길에 휩싸였다. 운이 좋았거나 용감한 운전수 덕분에 전차가 왼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떨어지며 뒤따르던 부대에게 다리를 열어주었다. 선두 전차는 완전히 파괴됐고 승무원들은 전투 중 사망하거나 금속관에서 익사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 전에 언덕 위 셔먼 전차를 조준하는 중요한 임무를 완수했다. 짧은 무전 한 통으로 10여 마일 뒤에 있던 포병 부대가 맹렬한 포격을 시작했다. 고폭탄이 언덕 비탈에 무시무시한 정확도로 쏟아졌다. 소련군은 단순히 그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상황을 대비해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기습만으로도 충분했다. 표적 명령을 외치면서 코일도 자신의 무정의를 들었다. 미국 포병은 2분 뒤에 응답했다. 명령이 하달되고 사격 임무가 승인됐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이 전투만 놓고 보면 혼란이나 오해,
혹은 통제를 잃은 지휘관의 일탈로 치부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코일이 한 다리를 두고 싸우는 사이 다른 도하치점들도 공격을 받고 비행장들은 포격당했으며 점령된 독일 전역에서 같은 보고가 쏟아졌다. 이 일은 한 곳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강둑에 있지 않고 지하에 있었다. 작은 벙커는 비좁고 천장이 낮았으며 환풍기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7명의 남자들이 탁자에 둘러 앉아 있었고 강렬한 조명 아래 지도들이 펼쳐져 있었다. 탁자 맨 앞에 이오시프 스탈린이 앉아 유럽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의 폭탄이 다음 전쟁을 끝낼 것이라 그가 믿었기에 이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오른쪽에는 소련 원수 거르기 추코프가 두 손을 탁자에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전투에서 늘 승리했고 이번에도 그럴 생각이었다. 옆에는 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가 조용하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수첩은 펼쳤지만 만지지 않았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NKVD의 수장 라브렌티 베리아가 앉아 있었고 지도 대신 모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에게 전쟁은 통제로 이기고 자유롭게 사고를 허용하면 지는 것이었다. 맨 끝에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GRU 장교가 있었다. 그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다.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스탈린이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그 긴장감을 깨뜨렸다. 보고 GRU 요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거의 100% 성공입니다. 미국의 저항은 미미했습니다. 처음 3시간 동안 거의 100%였습니다. 베리아가 끼어들자 GRU 요원이 그를 노려보고 말을 이었다. 다리 하나가 포격으로 파괴됐고 미국인들은 경계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포병 진지를 찾아 강하게 응징했습니다. 보복으로 베리아가 비웃었다. 즉 공격이 성공적이었다는 뜻이군. 군대가 실패했음에도 주코프는 베리아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망설일수록 그들에게 회복 시간을 주는 셈이요. NKVD 요원은 그를 무시했다. 현재도 수천 명의 병사들이 연합군이 점령한 독일로 이동 중입니다. 하지만 보급 상황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더러운 비밀이었습니다. 붉은 군대는 미국의 보급품, 트럭, 항공기, 식량, 연료, 무정이 탄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원이 끊겼습니다. 전쟁이 끝나가면서 말이죠. 미국인들은 소련이 다음 큰 문제가 될 것을 항상 두려워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어쩌면 그 책임은 미국인들에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650만 병력이 있습니다. 주코프가 말했다. 그들은 식량, 연료, 차량, 철도가 필요합니다. 바실렙스키가 답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전차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시작했고 목소리엔 긴장과 분노,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잠시 지켜보다 헛기침했습니다. 동지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폭탄이요. 그의 말에 남자들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국의 원자폭탄,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무기이자 전쟁이 갑자기 계속된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일본 원자폭탄 투하는 태평양 전쟁을 끝냈지만 유럽 전쟁은 계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히로시마 공격의 첫 사진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스탈린과 그의 최고 고문들, 이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8시간 동안 회의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음식은 안으로 들여졌고 고위 장군들과 정치인들이 직접 음식을 나르며 급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극도의 비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원자폭탄이 너무 큰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스탈린은 그 개발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고위 물리학자 클라우스 푹스가 주요 첩자였습니다. 지위가 낮은 다른 스파이들도 미국의 노력에 대한 정보를 일부 얻었습니다. 소련 스파이 중 누구도 미국의 원자폭탄 전체 보유량이나 생산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련 최고 사령부는 두려움에 의존해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체 원자폭탄이 없어 사실상 미국의 처분에 맡겨진 셈이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이 많은 원자폭탄을 투입하기 전에 먼저 빠르고 강하게 공격하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스탈린의 스파이들이 더 잘 배치됐다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미국에 조립된 폭탄은 없었지만요. 베를린이 평정되었을 무렵에는 플루토늄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한 달에 1개가 넘는 폭탄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신속히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30일마다 몇 개 이상 생산하려면 1년이 더 걸렸습니다. 스탈린의 군대가 독일에서 기습을 당해 무방비 상태인 연합군을 공격했을 때 예상했던 원자폭탄 보복은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은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이제 주코프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우리가 논의한 대로 서독을 빨리 점령할수록 미국 폭탄에서 더 안전해집니다. 그들의 폭격기는 모스크바까지 편도 비행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토를 더 많이 점령할수록 원자폭탄 공격에 더 안전해집니다. 주코프는 자신있게 말했고 그는 옳았습니다. 사거리 약 4,000마일인 미국 B-29 폭격기는 소련 깊숙한 곳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머스탱, 라이트닝, 썬더볼트와 같은 미국 전투기들은 무서운 존재였지만 유럽 내부의 목표까지 원자 폭격기를 호위할 사거리가 부족했습니다.
소련은 수적으로 미국에 뒤처졌습니다. 미국은 태평양과 유럽 전역에 약 28,000대의 전투기를 배치한 반면 러시아는 약 18,000대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전투기들은 유럽 전선에 집중시킬 수 있었고 미국은 평화 유지를 위해 일부 병력을 태평양에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중전이 본격화되면 소련 공군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소련 전투기들은 주로 전방 부대를 지원하는 적어도 공격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 전투기는 더욱 정교하고 깊이 침투하는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미국 폭격기가 모스크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습니다. 주코프는 여러 지역을 가리키며 벽지도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의 3방면 공격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연합군은 넓게 퍼져 있고 병사들은 지쳐 곧 집에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 공격축은 베를린을 지나 마그데부르크와 하노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축은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프랑크푸르트로 진격합니다. 이어 보헤미아를 거쳐 바이에른을 공격해 독일을 장악한 뒤 프랑스로 진격해 완충지대를 확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이미 영국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상대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650만 러시아군 이 네 전선에 집결했습니다. 미국군은 대륙에 300만 명 이하로 추정되었고 영국군은 100만 명, 프랑스군은 이미 50만 명의 병력을 해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1만 1,500대 전차로 구성된 4개 전차군을 투입했습니다. 연합군은 약 6,000대 전차가 남았으나 절반은 서부 항구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14,500대의 항공기가 있었고 대부분이 야키-9와 LH-7 전투기였으며 IL-2 지상 공격기가 보병과 기갑부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장은 이미 공격받았고 미군과 영국 전투기를 멀리 떼어놓기 위한 제압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베리아가 목을 가다듬고 주코프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군대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연합군의 공군력은 우리를 압도적으로 능가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비행장을 점령하지 못하면 몇 주 안에 우리는 제공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미 공군은 앞으로도 우리의 큰 문제일 것입니다. 히틀러 때처럼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모두가 스탈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이기려면 반드시 영국을 격파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틀러처럼 유럽 해안을 침공에 대비해 방어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미국 공군력을 무력화하거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아무리 선전 활동을 해도 미국을 상대로 한 공중전에서 승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이 주코프를 향해 끄덕이자 주코프는 3개의 징용 목표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첫 주에 연합군 2개 군단을 포위하고 45마일 이상 진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곧 미군 폭격기들이 출격할 것이고 그들이 전선의 보급선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를 요격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주코프는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인과 영국인은 고고도 폭격의 달인이었고 독일인들은 연합군이 가진 숙련도와 전문성을 결코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독일과 일본만큼 전략 폭격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두 추축국 모두 미국과 영국 폭격기의 압도적인 위력에 의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초의 원자폭탄은 어디에 떨어질까요? 초기 속도가 중요했고 생존은 전혀 다른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베리아는 벙커를 바라보며 아마도 모스크바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수십만 소련군을 희생시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전쟁의 첫 해는 소련군의 엄청난 영토 확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독일군이 공식적으로 항복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 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연합국은 전쟁에 지쳐 있었고 처음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위원회가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적 지지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배신 충격은 트루먼 행정부가 교묘히 이용했으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치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의 러시아 문제는 곧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미국이 결코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다시 징집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엄청난 군수 물자를 제공했던 이제는 연합군에게 총구를 돌린 소련에 대한 불타는 분노가 다시 싸우려는 열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트루먼이 미국의 원자폭탄 힘으로 더 짧은 전쟁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플루토늄 병목 현상이었지만 미국 산업 전체가 핵전쟁을 위해 총동원되면서 그 문제는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소련과 달리 미국의 산업력은 전쟁의 불길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산업 초강 대국이었고 적의 공격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2개의 전선에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동맹국에 장비를 공급했던 산업력이 이제 소련의 위협에 맞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세계는 원자 폭발 없이 지냈지만 곧 상황이 변합니다. 첫 폭탄은 몇 주 만에 라인강 동쪽 소련군을 타격했고 두 번째 폭탄은 한 달 뒤에 떨어졌습니다. 소련은 원하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미국도 반응에 그치지 않고 생산을 본격화했습니다. 곧 원자폭탄 공격은 한 달에 2번씩 늘어났고 전쟁 1주년이 되던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스탈린은 평화협정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하게 되면 소련이 멸망할 것이라는 스탈린의 두려움이 바로 소련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18개월째 제한 없는 핵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13개의 폭탄을 만들 충분한 물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B-29 실버플레이트 폭격기는 영국 연합군 비행장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융단 폭격 작전을 펼쳐 소련군과 기반 시설을 점차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자신들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본부, 동독,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발트해, 연안의 철도 교차점, 물류 창고, 비행장들이 먼저 일제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첫날의 이 조율된 공격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32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원자폭탄 공격이 소련 지휘관들의 사기를 꺾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완강히 버티며 항의하는 사람은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후 키예프, 바라노비치, 클라이페다, 크림반도, 그리고 새롭게 이름이 바뀐 칼리닝그라드에 5번의 추가 핵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우크라이나 내 소련군 진영에 5개의 원자폭탄이 추가로 투하되었습니다. 원자폭탄 공격이 있을 때마다 소련군은 점령했던 영토에서 점점 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군수 지원은 완전히 파괴됐으며 이란의 건설 중인 비행장은 미국이 소련의 석유 시설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카프카스 지역에서는 미국의 폭탄 생산 능력이 매달 2-3개씩 증가했습니다. 이제 플루토늄 병목 현상이 해결되고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연합군이 공세에 나서면서 미국 B-29 폭격기의 사정거리가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핵심 인사들이 핵 공격에 노출되기 전까지 스탈린의 유일한 희망은 미국의 원자폭탄 공격으로 인한 엄청난 민간인 희생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미국이 전쟁 종식을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그램은 오래전에 좌초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훔친 기밀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고위 연구원들은 원자 황무지를 두려워하며 가족들과 함께 몰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곧 핀란드 군 비행장에서 2대의 B-29 엔진 이 굉음을 내며 살아나고 미군 승무원들이 출발 전 점검표를 서둘러 확인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각 폭격기의 내부에는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보다 4배나 큰 최신형 원자폭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B-29 폭격기들은 이륙해 머스탱 전투기 호위대와 합류했습니다. 핀란드 조종사들은 미국인들에게 행운을 빌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거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소련의 침략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스크바의 심장을 향해 곧장 찌르는 단검이 되고자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그들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핀란드 내륙 비행장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수백 마일뿐이었습니다. B-29 폭격기들은 도시의 북쪽과 남쪽에 폭탄을 투하하여 핵폭풍에 의해 몰아치는 거대한 화염폭풍을 일으켜 도시의 중심부를 휩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붉은 군대는 영토를 점령했지만 공장과 폭격기, 시간까지 무기로 삼는 적을 끝내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련이 초반에는 승기를 잡았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반응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자 전장은 공군력, 보급, 그리고 원자폭탄으로 옮겨갔습니다. 소련은 전쟁을 시작했지만 지속하지 못했고 전쟁을 끝낸 건 미국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아닌 소련의 전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전쟁을 끝냅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과 러시아 간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시나리오를 확인하시거나 대신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